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면 문학이 1년 만에 무너지게 되고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조금 더 선생님이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희는 당시 이제 국군에서 소령의 지휘였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61년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자, 그거를 우리는 5.16 군사 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잠시 지금 사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고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을 해서 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때 또 중요한 기관이 중앙정보부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권력의 이제 중심부를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양원제로 국회의원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단일화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부통령제도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바꿔서 5대 대통령 선거 63년 10월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기가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권력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될 만한 그런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정희가 내세웠던 명분은 경제 개발이었죠. 경제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경제 개발을 할 돈이 없어. 그래서 그때 마침 미국이 한국한테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들자. 그런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다시 맺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경제 발전 자금 확보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한일 회담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오히라라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게 됩니다. 이제 김종필은 박정희의 측근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쟁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는 이제 전쟁이나 그런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를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의 개념으로 줍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배상이라는 거는 잘못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청구권에는 잘못해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개념이거든요. 즉 일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절차는 맞았는데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잘못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의미가 바로 청구권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과 시민들이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 안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있었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국교가 수립이 되는 게 맞는데 일본에서는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절차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굴욕 외교다. 그래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6.3 시위예요. 1964년에 네, 있었던 시위죠. 이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 죽었다. 박정희 퇴진해라. 그리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이런 외교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시위를 하게 돼요. 이때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탄압을 합니다. 시위를 탄압을 했고 이어서 이제 한일협정은 1965년에 결국에 체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일협정에서는요, 이제 식민지배에 대한 그 조약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미 무효다라는 의미가요. 일본 측에서는 1910년 이전에 있었던 조약 같은 거 이거가 사실은 이미 무효가 아니라 이 절차상은 맞아. 근데 1945년 이후에 부터 1965년 이 시점까지 이미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무효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있었던 조약이나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조약들을 맺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한테 사과를 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런 숨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3억 불의 무상 자금과 그 다음에 1억 불의 차관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베트남전을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9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베트남 전을 파병을 할 때 브라운 각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한국군이 파병을 해준다면은 그의 대가로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파병에 대한 대가로 군인들한테 월급 같은 걸 주겠다. 이제 등등등 이제 그런 각서를 받거든요. 자, 그래서 국군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많은 달러를 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무고한 베트남 국민들을 많이 살해하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었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전이 오랫동안 되면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이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행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는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라이다이한이라고 불렀는데요. 라이아이따는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이 라이아이딴을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교육도 잘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베트남에서 그 한국군들이 아예 마을 하나를 초토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데에서는 한국군 증오비 같은 것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967년에는요. 6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박정희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대통령 2번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4년씩. 이거를 3회 연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삼선 개헌인데요.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삼선 개헌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1971년 4년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다시 한번 박정희가 당선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후보는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더욱더 라이벌로 여기고 탄압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김대중을 납치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미국도 이제 그만 이념 가지고 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미국과 소련이 점차 화해하는 무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화해 무드로 가다 보니까 남한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북한하고 친선 무드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은 반공 국가라는 이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유신 체제를 성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공 체제를 이후에 더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불황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기름값이 엄청 오르게 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노동자들이 또 많이 해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면서 박정희의 어떤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신 체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를 만들기 직전 화해 무드로 갔던 북한과의 사이도 갑자기 틀어버리고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를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화시키는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었죠. 자,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때 누가 대통령을 선출하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임기 6년 대통령 중임 제한은 철폐를 합니다. 이 말은 역시 이승만과 같이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요. 먼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무려 추천으로 자기가 추천해서 뽑겠다.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관 임명권, 심지어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긴급조치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긴급조치권은 유사시 뭔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조치가 발동이 됐다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건 김대중이 납치가 되는 납치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납치가 돼서 원래는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도 알려지게 되어가지고 미국 측에서 이 김대중을 다시 뭐라 해야 되죠? 살려주려고 이제 구출 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고 대학생들이 유신 폐지와 그리고 노동악법을 폐지를 해라.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을 하면서 미사를 드릴 때
3.1 민주 구국 선언 같은 걸 발표를 하면서 유신 체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언론 자유에 투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발표했고 특히 2차 인혁당 사건 같은 거를 조작을 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 혹은 비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사법살인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법살인인데요. 2차 인혁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경찰들이 이 인혁당 사건의 주동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인혁당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당인데 여기에 박정희를 체제를 반대하는 혹은 이제 간첩들이 모였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멤버들을 검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멤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래서 그냥 목욕탕 가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간 등 정말 일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8명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고문을 통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이제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이제 8시간 만인가? 바로 사형 집행이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났거든요. 약간 그 조봉암 사건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정말 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희생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정도로 박정희는 권력에 대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신 체제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돼요. 역시 경제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요.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야당의 세력이 또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장기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신 체제가 종식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YH 무역 사건인데요. 자, 이 YH 무역은 가발 공장이었어요. 여기는 가발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YH 무역 측에서 갑자기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을 해고를 시켜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당했으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위를 막겠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이 여성 노동자들을 막 때리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시위를. 그러다가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민당과 김영삼 국회의원은 반대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국회의원 제명을 해버려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그리고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탄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박정희 세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자, 한쪽은 차지철이라는 경찰 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측에 김재규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원래는 차지철이 오른팔, 김재규가 왼팔, 요 정도로 비등비등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박정희가 점점 차지철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불안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에 힘입어서 이 체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차지철과의 권력 다툼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6 사태입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알려져 있죠. 선생님이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 그 영화 봤거든요. 남산의 뭐였는데?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랑 꼭 한번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979년에 박정희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신 체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61년부터 79년이니까 이승만보다 더 오래 대통령을 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